자, 그러면 경매 개시부터 배당 때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경매라는 게 용어가 또 생소한 게 많이 나와요. 그 경매 용어를 한번 볼게요. 자,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얘기야.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가 뭐냐? 자, 오늘 감정가가 5억 아파트예요. 아파트. 근데 감정이 옛날에 돼서 현 시세가 반영이 안 됐어. 실제로는 한 6억대 해요. 그래서 1등이 5억 6천만 원 썼어. 6천. 2등이 5억 4천만 원 썼어요. 3등이 5억 2천만 원을 썼어. 4등이 5억을 썼어요. 자, 오늘 감정가 5억에 입찰을 해요. 그러면 입찰 보증금이라고 해서 입찰 보증금은 내가 쓰는 금액이 아니고 오늘 입찰가의 10%예요. 10%. 그러면 5천만 원이죠. 그죠?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을 수표 한 장으로 끊어와서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1등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다시 돌려받아요. 근데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등 다음에 2, 3등한테도 집행관이 물어봐요. 응찰하시겠냐는 뜻을 내비치는 거예요. 뭐냐면 이 5천만 원 이내에 드는 사람 1등으로부터 그럼 1등이 5억 6천만 원 썼으니까 여기에 5천만 원을 빼면 5억 1천만 원까지는 5천만 원 10% 오늘 입찰 보증금 10%에 들죠. 그죠? 그래서 5억 1천만 원까지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2등, 3등 2명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집행관이 물어봅니다. 둘 다는 안 돼요. 2등한테 물어봐요. 차순위 매수 신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3등한테 물어봐요. 차순위 매수 신고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보증금 돌려줘요. 이 사람의 보증금은 그대로 법원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등 5억 6천만 원이 아까 여기 대금 지급 기간까지 입금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때 입금을 못했어. 그죠? 그러면 차순위 5억 2천만 원 이 사람이 나머지 잔금을 그 다음날 딱 내요. 5천만 원 냈으니까 나머지 4억 얼마예요? 7천만 원. 그럼 법원은 회수가 덜 되지 않습니까? 왜? 5억 6천만 원인데 5억 2천만 원에 낙찰을 하면 4천만 원 더 낮게 낙찰되는 거잖아요. 그럼 회수가 덜 되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자, 5억 6천 안 되면 5억 2천으로 낙찰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5억 6천에 낙찰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쓴 5억 2천에 낙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은 4천만 원 덜 회수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1등이 5천만 원 입찰 보증금 내고 나서 5억 6천에 낙찰받아서 5억 천에 추가 금액이 안 들어오면 이 입찰 보증금은 어때요? 법원으로 귀속돼요. 그럼 이 사건 번호로 5천만 원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5억 2천에 낙찰이 돼. 그럼 법원은 얼마로 회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 회수돼요? 그렇죠. 5억 7천. 5억 2천에다가 1등 5천만 원까지 포함하면 5억 7천만 원이 회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1등보다 1천만 원 더 회수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3등이 5억 1천만 원 썼어. 둘 다 안 하고 이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등이 돈을 못 내서 이 사람이 대금을 냈어. 그러면은 5억 1천에 5천 더하면 5억 6천이죠. 1등하고 똑같이 하네, 그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는 입찰 보증금 10% 이내 드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단 1등, 2등, 3등, 4등이 낙찰되더라도 1등이 못하고 입찰 보증금 안에 있는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해서 낙찰 받으면 법원은 1등하고 똑같은 금액 이상을 회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에 입찰 보증금 10% 이내에 드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거에는 부부가 같이 짜고 당신은 5억 6천 써, 나는 5억 쓸 테니까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둘밖에 입찰 안 했네. 그러면 남편이 포기해요. 그죠? 그러면 부인이 5억에 낙찰 받으면 남편 5천만 원 귀속되지만 부인이 5억이니까 합치면 5억 5천이잖아요. 그럼 1천만 원 벌잖아, 이 사람들은. 그거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0% 이내. 그럼 남편이 5억 6천, 난 5억 천. 둘밖에 없어. 남편이 낙찰 안 받더라도 남편 5천만 원은 법원으로 귀속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 5억 천 합치면 5억 6천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도를. 이해되시죠? 자, 개별 매각과 일괄 매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사건을 보면, 자, 여기는 사건 번호가 이렇게 하나예요. 2022 타경 1325 한 건이, 그죠? 자, 이런 경우를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사건 번호가 있는데 옆에 1이라는 게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숙박시설인데 이는 근린주택이야. 이번 물건은. 자, 똑같이 두 물건 다 문장원 씨 소유예요. 그러면 숙박시설과 근린시설을 두 개 동시에 내놓으면 나는 숙박시설만 필요해. 나는 근린시설만 필요한데 둘 다를 낙찰받아야 돼. 그럼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낙찰률이 떨어지겠죠. 그럼 회수가 덜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별로 매각한다. 개별로. 근린시설 따로, 숙박시설 따로. 번호를 물건 번호. 이거를 앞에를 사건 번호래. 사건 번호. 이거 사건 번호. 이거를 물건 번호라고 해요. 그래서 입찰 봉투에 보면 사건 번호 쓰는 난이 있고 물건 번호 쓰는 난이 있어. 그래서 물건 번호가 있을 때는 물건 번호를 안 쓰면 실격돼요. 그래서 앞에 거는 사건 번호, 뒤에 거는 물건 번호다. 그래서 개별 1번, 2번을 따로따로 개별 경매한다는, 매각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공유자. 이게 뭐냐?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여기에 100평의 토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친구 4명이 같이 샀어. A, B, C, D가 각각 25평씩. 그래서 A, B, C, D가 각각 25평이야. 이거는 필지가 분할되어 있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100평에 A, B, C, D가 각 4분의 1 지분, 25평씩을 지분으로 갖고 있어. 그러면 A 땅이 이만큼인지, 뭐 가운데 이만큼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A가 자기 지분을 가지고 대출을 했어. 못 갚았어요. 그래서 A의 지분만 경매에 나온 거예요. 지분이 경매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B, C, D는
공유자라고 해요. 공유자. 공유자. 그래서 지분 경매는 되게 낙찰받기가 어려워요. 왜? 이 공유자 BCD한테 우선권을 줘요. 자, 오늘 입찰하러 왔어. 세 분이 왔어요. 근데 이 물건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 지분이니까. 다른 사건 번호로 오신 거야. 나는 BCD가 다 관심 있어 왔어요. 입찰 보증금을 들고. 왔는데 아무도 입찰 안 했네. 그럼 가면 돼, 그냥. 다음에 왔어. 왔더니만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두 분이서 우리 물건에, A 물건에 입찰한 거예요. 두 분이 입찰했어. 그러면 그때 BCD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두 분 중에 높은 가격으로 쓴 금액으로 BCD가 낙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러리 서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옛날 그 시장에 보면 상가 건물 있고 공동 지분을 가지고 투자한 다음에 임대를 맞춰요. 임대료가 나오면 공동으로 분배를 해요. 그런 게 가끔 있어요. 근데 서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다툼이 발생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걸 어떻게 찾아? 이 많은 사람 중에. 이럴 때는 뭘 하면 돼요? 공유물 분할 소송하면 돼요. 내 지분이 5%가 있어. 5% 돌리도 공유물 분할 소송해요. 문제가 되면. 그러면은 건물이니까 건물을 5%를 쪼갤 수 없겠죠. 땅은 판사가 조정을 합니다. 야, A, B, C, D 이제 도로가 있으니까 A, B, C, D가 이렇게 나눠 가죠. 25평씩. 싫어요. 저는 이렇게 가질래요. 꼭 A가. 그럼 판사가 계속 불러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도 안 되면 경매를 통해서 돈으로 나눠 가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어. 건물을 4등분 할 수가 없잖아요. 칼로 쪼갤 수 없잖아. 그러면 한 번 정도 조정하고 바로 경매를 통해서 돈으로 나눠 가져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시장 건물이 내가 5% 지분이 있는데 내 5% 지분에 대해서 얘네들이 장난을 자꾸 쳐.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면 판사가 보고 야, 경매를 통해서 돈으로 나눠 가져. 이렇게 되어버려요. 내가 5%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5%다 보니까 내가 소유권을 주장을 못해요. 50.1%가 돼야 되거든. 과반이 넘어야 돼요. 못하니까 나는 맨날 얘네들 하자는 대로 해야 돼. 화가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내 지분 돌려도 알아서 해. 난 몰라.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럼 소송할게. 그러면 공유물 분할 소송한 사람들은 입찰에 응할 수가 없어요. A, B, C, D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했어. 그럼 입찰에 응할 수 없다. 반대예요.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거는 A가 경매에 나오든 B가 경매에 나오든 나머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A가 경매에 나오면 B, C, D가 같이 받을 수도 있고 B만 관심 있어 B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B 지분이 50평이 되겠죠. 그죠? 2분의 1 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B, C, D한테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근데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는 거는 반대 개념이에요. A가 지분이, 그러니까 A 거를 B, C, D가 아닌 D가 낙찰을 받았어. B, C, D는 친구야. 자기 그 주장을 아무도 못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 내 걸 돌리도.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D의 지분만을 가지고 분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전체가 다 경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B, C, D, B, C, D, E는 경매에 입찰할 수 없다. 그래서 공유무 분할 소송과 공유자 우선 매수는 반대 개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상계 신청. 상계 신청이 뭐냐 하면 자, 오늘 5억 아파트 입찰이에요. 입찰인데 근저당 1억, 2순위 근저당 2억, 압류 1억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물건이 쭉 나열돼서. 근데
1순위 근저당자가 입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1순위 근저당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채무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그 다음에 뭐 법원에 관계된 사람들, 그죠? 못해. 그 친척들도 못해. 근데 근저당권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죠? 입찰 참여할 수 있어요. 1순위 근저당권자 입찰에 참여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 5억 5천만 원을 써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5억이니까 5천만 원 입찰 보증금, 그죠? 입찰 보증금 5천만 원. 그러면 5억 5천에서 5천 빼면 5억만 대금 지급하면 되죠. 추가로, 그죠? 법원에다가 내면 되죠. 그런데 자기가 1억을 배당을 받아. 1억을. 그래서 법원에다가 낙찰받고 일주일 안에 상계 신청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은 법원이 당신 1억 배당자네요. 1억 빼고 4억만 입금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금액이 4억을 내가 대출을 받아야 돼. 상계 신청을 하면 대출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왜? 근저당이 잡혀 있으니까. 은행이 차순위로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4억이야. 이러면 1억만 더 넣으면 되니까 상계 신청하고 1억만 입금하면 되는데 반대로 1억이야. 4억을 입금해야 돼. 이럴 때는 상계 신청하지 마시고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은 다음에 대금 지급하고 배당 45일 후에 나오잖아요. 그죠? 배당 받아서 은행 상환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계 신청이라는 거는 내가 배당 받을 금액을 제하고 입금하는 거를 상계 신청이라 한다.